반갑습니다.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착한 20대 상담소 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장용호 입시연구소 소장님이신 장용호 선생님 모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르는, 아주 제가 인정하는 과학논술 최고권위자 이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받으실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시 경쟁률과 그 다음에 Z점수에 대해서 이제 전체 개괄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대입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그렇게 됐고 사실 지금 중등 입시도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 입시 관련해서 우리 장용 선생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는 개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원서 접수가 다 끝난 마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면접과 논술인데 면접은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 또 나중에 준비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전반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전반기 대학들에 대한 논술 성향과 대비법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논술 관련해서는 특별히 잘 아실 만한 분을 게스트로 준비. 이분도 최고 권위자죠? 진짜 권위자. 네, 네. 최고 권위자. 네. 그래서 먼저 특목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느 시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는 크게 세 개예요. 세 개. 영재학교, 그다음에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그다음에 그래서 영재학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 경찰대, 사관학교, 카이스트처럼 제한이 없어요. 전국 단위? 네. 거기는 이제 8개 학교인데 합격해도 다른 학교 지원할 수가 있고 불합격해도 지원할 수가 있는 약간 완전 예외적인 학교니까 그건 4월달에 원서 시작해요. 4월달에 원서 접수,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끝나고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입시 끝나고 이제 과학고 입시도 원서 접수 끝났고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남았죠. 네. 네, 원서 접수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면접 일정이 시작해요. 그래서 민사고는 이제 9월 7일부터 해서 원서 접수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이름 들으면 아는 입시 명문고들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라고 하는 이제 문과 쪽 외국 국제고 입시는 이제 11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면접 준비 이런 준비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보면 고등 입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입은 수시 6번 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입은 하나밖에 못 써요. 그렇죠. 전국고등학교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 과학 쪽이다 그러면 과학고를 가야 될지 뭐 상상고 같은 그런 데를 가야 될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고 이번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을 잘해서 과학고를 가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좀 이제 실적이 좋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자사고로 가야 되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 광역 자사고라고 그러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추첨을 해요. 추첨. 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를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역 자사고는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추첨이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고. 네, 1단계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 뼈도 박도 못하고 바로 일반고 가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과학고는 자신이 없고 자신 없다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고를 이제 쓴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불합격하면 이제 후기고 보통 일반고라고 하는 후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고등학교 입시가 한참 진행 중이진 않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이제 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좀 드리려고 그러고 정보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 같은 데는 이제 정보를 국가에서 이제 주라고 그러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사교육 고입 컨설팅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고입 같은 경우는 이 특목 입시나 이런 쪽에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자료가 이제 공유되면 그쪽 입시를 더 이제 미는 그런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일반고를 살리자는 취지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 입시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정말 없어요. 저 정도가 있죠. 없어서 그래서 우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지방 쪽 그렇죠? 지방 쪽
대한 그 자료들도 많이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그쪽 학부모님들 많이 불안하실 텐데, 그쪽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보다 지방 네네네.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이제 없으니까. 그건 뭐 대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오늘은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가 있는데 또 다르게 이제 분석을 하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발, 하나는 추첨. 그래서 추첨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고들이 주로 추첨을 많이 하는데 추첨은 뭐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발권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예요. 특목자사고 정기고등학교라고 하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준비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으로 그러면 어떤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는 전부 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입에서 여기 있는 이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것만 알면 고입은 한 8, 90%는 다 뗐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학원들에서도 많이 쓰는 그 판촉 뭐 이런 걸로.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대입으로 치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뭐냐?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외고 가려고 그러면 국영수 다 잘해야 됐는데 그쵸, 네. 어느 순간 영어만 본다는 기억나시죠? 영어만 그로 보더라. 바뀌었죠. 그게. 네. 그때가 이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시작된 거예요. 2011학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돼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 꿈과 깨를 살린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말이에요. 꿈과 깨를 살린다. 그래서 꿈과 깨를 살리기 위해서 성취평가제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고입 이제 고등학교에 제출할 때 다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유지하면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뭐 1등급 받아도 전교 1등 해라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만 그래서 1등급 2등급 하던 게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A만 받으면 A나 B 정도만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꿈과 깨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게 3년 전이든가로 이제 아마 이게 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뽑던 게 그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4년 전인 거죠. 그죠? 그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 2년 전이 되겠나? 그때 이제 많이 회자됐던 게 모 외고가 그 애들을 이거로 뽑았는데 과연 얘들이 대입 실적이 좋겠냐? 그죠? 이런 문제가 있었지. 네. 근데 좋았어. 네. 그러니까 그때가 2014학년도죠. 그러니까 2011학년도에 뽑힌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게 2014학년도인데 그때 이제 초매 관심사가 대원외고였죠. 대원외고가 국영수 정말 잘하는 애들만 뽑다가 모외고가 대원외고입니다.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서울대 실적 1위였죠. 1위 96명. 그치 엄청나게. 근데 이제 외대부고가 또 용인외고 그 당시 때 또 96명으로 또 공동 1위였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1위는 용인외고였어요. 원래는 96명, 2위가 대원외고 95명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 발표했냐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입시업체에서 그랬는데 맞다. 2월 말쯤에 서울대학교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대원외고 3명이 추가된 거예요. 96명.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이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뽑히다 보니까 입시업체에서는 스타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합격했냐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한테 제대로 못했나 봐. 그래서 96명으로 공동 1위가 됐는데 어쨌든 대원외고는 그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된 1, 2기 학생들이 실적이 더 좋았다. 그래서 역시 대원외고는 대단하다.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좋았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다른 그 외고들은 조금 실적은 안 좋긴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국영수 다 다른 애 뽑던 데 비해서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인기는 여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대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그래서 과학고 입시가 얼마 전에 이제 원서 접수는 끝났는데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수학과학만 AA만 받으면 되니까. 그전에는 1등급, 5, 1등급 받아야 지원 가능했는데 5,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4%인데 A는 이게 이제 대중은 없죠. 90점 넘으면 A인데 근데 이제 매년 이제 학교들 이제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23%에서 20%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A 받는 비율이 23%, 또 뭐 경기도는 21%, 뭐 20%, 여기서 낮으면 20%에서 높으면 23%까지. 그러니까 23%면 우리 대입에서는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취도 평가 그쵸. 중심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3등급 수준 되는 애들까지는 1, 2, 3등급 애들이 그냥 성취도 A로 똑같이 판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 정도만 되면, 중상위권 정도만 되면 공부를 더 할 필요 없이 이 꿈과 깨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그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하겠다가 이제 자기주학습 전형인 거죠. 그러면 그 ABC 이 점수가 그러면 일단 자격 기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최저랑 B. 비슷한 거네요. 최저학력 기준 그 네, 역할을 그죠. 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학교에서 대부분 다 이제 A를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부에 성취도 A, 괄호 열고 뭐 406명. 인원수 그다음에 이제 제한하는 거. 우리 네, 그쵸. Z 점수 말했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예전에 구릉학관 뭐 이럴 때처럼 뭐 40명 중에 30명이 만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에 이제 대입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해서 너무 이제 인플레를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에 제출이 안 되는 거죠. 정치평가제 의도가 공부보다는 꿈과기를 살리라고 하는 건데,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시되면, Z점수가 제시되면 순위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는 제출되지 않고 들어간다. 네, 그거는 교육청에서 절대 삭수해야 될 그걸. 조만간에 이거 대입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2018년까지 유예하가 돼 있거든요. 이게 되면 내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렇게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애들이 내신 공부는 그냥 대충만 떼워서. 그럼 공교육이 또 뭐 타격이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대신에 공교육에서 꿈과 끼를 살려주면 되지.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요거에 관련돼서 이 매뉴얼이라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매뉴얼인데, 그걸 이제 정독하시고 요거 이제 시리즈로 진행되는 걸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 매뉴얼은 우리 그 밴드에 공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자기주도학습은 자습과 다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특히 학원 원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이세요. 그쵸. 자기주도학습 이러면 학원 끊고 독서실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한 개념이 있어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학습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문법을 잘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서 방학 때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문법 공부해서 하나도 안 틀리겠다. 뭐 어휘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잘 안 이어지니까 어떤 학원에서 영어 어휘를 잘해주니까 하겠다. 뭐 인강이든. 그러니까 학원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잘.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학원은 여기서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친구랑 같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 건데, 그게 좀 오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교육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고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런 건데, 여기도 약간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머니들이랑 각자 상담하다 보면 웃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우리는 지금 중3인데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과외만 시켰고,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시켰다, 학원을 안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학원, 과외, 또 인터넷 강의 뭐 전부 다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학원, 학교, 공교육 외에는 나머지 이제 비공교육이 사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스개 말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이게 지금 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소 쓸 때나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근거가 이제 학생부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도 이제 어떤 학생부에 근거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와 2차로 구분돼요. 근데 1차는 이제 내신. 근데 A만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면접이라고 돼 있는데, 면접은 아무거나 못 물어봐요. 기반이
예,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 예, 서류가 뭐냐 그러면 학자축, 예,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예, 그런데 이제 그 학생부에서 빠지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자기주도 학습, 이 꿈과 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학생부에서 이제 수상 경력 예, 빠져요. 예. 일단. 따지고, 예. 왜냐면 그게 있으면 꿈과 끼를 살리기 이전에 막 과학 실적 지향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교과 우수상 받아라, 뭐 예, 받아라 이렇게 예. 되니까 그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내신, 2단계에서는 면접인데 면접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내용, 면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남발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기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연계열, 외대부고는 자연계열이 이제 외대부고 용인외고. 네, 용인외고죠. 그러니까 용인외고인데 자사고니까 이제 좀 네, 통합하고 용인자사고. 좀 달라지. 네, 다르죠. 용인외고에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실시되면서 자사고로 전환을 했어요. 예, 용인외고에서 자사고로. 그래서 뭐 용인자사고니 이런 말이 있다가 이름을 이제 바꿨죠. 외대부속고등학교, 외대부고로. 그래서 자연계열이 있는데 그 자연계열에서는 76명을 뽑아요. 전국 단위. 예, 76명 뽑았는데 또 2배수 그러면 130명 정도가 이제 될 텐데 작년에 면접을 몇 명 봤냐? 361명이 봤대요. 예, 그러니까 거의 76명이 5대1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동점자들을 다 2단계 통과시키니까.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국영수 사과만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그 5개, 4개, 20개 과목이 올해인가 그렇게 많은 거죠. 뭐 3등급이면 A 되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 1등급 그 5개, 4개 그 1등급 20개 1등급 받기 어렵잖아요. 진짜 전교 1등. 그래 되니까 그 성적 가지고 이제 갔는데 요즘은 성취평가자가 되면서 중요해진 게 면접이 중요해진 거죠. 면접에 기반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 A등급 범위 내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거의 동점자가 네. 대거 발생을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2배수를 넘어서서 네네. 그럼 5배수까지 갔었다. 네네. 결과는 이제 면접 승부가 나버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가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면접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몇몇 그 특목 중심 학원에서는 면접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소속돼 있는 그쪽도 정말 면접반이 막 예. 많아가지고 면접 강의하시는 쌤들이 중등부 강의 쌤인데도 월천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이 엄청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차근차근 학교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약간 이제 오프닝 개념이라 작년에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데가 하나고에서 하나고. 예. 이 대입과 달라가지고 5대1이 잘 안 넘어가요. 하나밖에 못 쓰니까. 떨어지면 끝. 일반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되니까 5대1이 안 넘는데 그 하나고가 작년에 이제 7대1이 넘었어요. 7.37대1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옵션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데 그 학생부에서 성적에서 3개를 지워주는 거였어. 3개. 그러니까 혹시나 실수해서 B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나쁜 거 세게 지어주는 네, 그런 거겠고. 본인 마음대로. 네. 그래서 수학 지울 수도 있고 뭐 수학 하나, 영어 하나, 음악 하나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3개를 지울 수 있다 보니까 학생이 혹시 실수해갖고 B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딴 데는 어차피 올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거기 다음 질러보는 거죠. 저기 대입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반영하는 교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몰림선이 달라지는 네. 그런 거. 그랬다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최저 없는 학교. 그치. 네, 그거랑 최저 없는 좀 학교는 비슷한 거. 없네. 그래서 작년에는 3개나 지워져서 7.37대 1이나 됐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떻게 바뀌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하나 이제 제어해가지고 2개. 2개? 그래도 몰리겠죠. 그래도 인원은 많겠지. 그러니까 하나구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B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쌤이 그쵸. 공부 좀 하라고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냈을 수도 있고. 전교 1등이 B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교 1등 했는데 어느 날 88일 한 개만 그냥. B가 나올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진짜 다 밀렸을 수도 있고. 예. 그날 뭐 우리 지금 이준혁 쌤처럼 감기에 걸려서 시험 칠 때 망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행평가 했을 때 뭐 여러 명으로 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약속을 어겨가지고 갑자기 팀이 다 망가진다든지 뭐 이래 되면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부는 그 100점 만점이면 90점 이상이면 A인데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수행평가 10점, 그다음 뭐더라? 이제 수업 태도 10점, 그다음에 발표 등등등등 해가지고 때려 내다 보니까 중간 기말 다 만점을 받아도 수행평가 같은 거 다 팀으로 하는데 내가 보고서 내일까지 제출할게 해놓다가 깜빡 실수해버리면 같이 이제 연대 책임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 쓰지만 정말 괜찮은 학생을 한번 면접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 보겠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틀 만에 면접 봐야 되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제 2개로, 2개라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올해도.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하나고가 위너가 될 거다. 거기서는 물론 이제 요즘 하나고 사태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거 불거지면 커지죠. 네, 그래서 좀 심하게 나가면 이제 진짜 일반고로 전환돼버리죠. 그럴 수도 있는. 요새 추세 중에 하나가 이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서울 광역 자사고라 그래가지고 네. 인기 없는 자사고 몇 개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경쟁률 보면 0.4대 1, 0.6대 1, 미달이에요, 미달. 여고라서. 그러니까 그 자사고는 자자가 이제 자율권이 있는데 어떤 자율권이냐 그러면 선발 자율권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근데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없고 돈이 없고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좋은 거 많이 못 하는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3배 이상의 돈을 내고 일반고보다 학교 프로그램을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좋은 학생들이 못 오니까 대입 실적도 안 좋고. 우리 밴드에도 그 케이스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자사고에 갔다가 이제 전학했다가 또 이제 일반고로 전학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또 이제 이게 좀 깊이까지 지나가다 보면 특목고 가야 되는 게 좋으냐, 일반고 가야 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있고. 올해 제가 이제 대입 수시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강남에 있는 자사고에서 강남에 있는 일반고로 갔는데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전학 갔어요. 2학기 때 성적이 평균 내신은 2.5가 나왔는데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6, 7 이런 거예요. 6, 7. 근데 근처에 있는 일반고로 갔는데 1 아니면 2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줄을 나봐. 차이가. 그래서 이제 전에 있는 원래 있던 그 학교는 세화여고가 있어요. 세화여고. 근데 옆에 있는 학교, 그 학교 말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성적이 1등급, 2등급 돼가지고, 그래서 내신 전형 이렇게 갔는데, 그런 거죠. 생각보다 너무 안 되면, 그렇게 이제 일반고로 이게 전학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 자사고에서 3등급 정도라도 되면, 그 다음에 그 내신이 큰 의미가 없는데, 종합전형 같은 데서는, 너무 미치면, 5등급, 6등급 이하 되면, 일반고 가서. 일반고 5등급, 6등급하고 똑같은 취급 받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제. 5등급, 6등급이면 자사고나 일반고나 똑같은 취급. 또이또이. 그렇죠. 그 자사고도 진짜 메이저 자사고, 빅4라고 하는,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민사고, 상상고, 이 정도 되면, 대학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뽑고 싶으니까, 알게 모르게, 평가가 될 텐데, 정성평가를 할 텐데, 그 정도 되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데면 학생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 힘드시고.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런 학교까지 이렇게 평가에 차별화 둘 정도는 아닌 거죠. 대입 실적이 서울대 10명 이하 보내고 이러는데 평가해 줄 만한 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특목 자사고는 특목고를 가야 되냐 자사고를 가야 되냐 이런 거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각자 하나하나 학생부 관리, 자기소개서, 면접,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개가 있는데, 그 학교는 내신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신에서 1단계, 2단계 면접 이런데, 그 내신이 뭐냐가 다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다르지. 네. 무슨 과목을 반영하느냐. 외대부고는 국영수 사과, 인천 하늘고는 국영수 과, 또 하나고는 전과목 다. 체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상고는 국영수 사과, 그 다음에 사과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 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학년, 외대부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또 하나고는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이렇게. 또 1학년 1학기부터 어디까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 길어야 20분 안에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학교 하나씩 이때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요강을 보시면 되는데. 모든 답은 요강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들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뭐 면접 같은 것들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면접 사례들 같은 것도 좀 이제 뭐 샘플 정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특목 입시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못 듣는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오신 김에 면접 문제는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특목 자사고 가는 거랑 가서 잘하는 거랑 다르다. 그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전혀 다른 건데, 헷갈려서 버려요. 그러니까, 상상고는, 예를 들어서 상상고는, 이게 이제, 수학의 정석을 만드신 홍성대 이사장님이, 책을 벌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해서 만든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상고 가려고 그러면 그 교재가 정석이죠. 수업 교재 정석이다 보니까, 실력 정석 이렇게 푸니까,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다 떼고 가야 된다. 이게 정설이에요, 보통. 예. 정설인데, 면접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학습 전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사고력을 묻는 문제였는데, 상상고는 남학생, 여학생 따로 뽑아요. 예. 남학생은 작년에 면접 문제가 집단 토론 문제였거든요. 면접 문제가, 우리 배달앱 이런 거 있죠, 배달. 네. 치킨 배달할 때, 배달앱에다가 해서 이제 하면, 수수료. 예, 문제. 그 수수료를 이제 지불하는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토론하라. 요거였고, 여학생은 한식, 우리 이제 뭐 김치 뭐 이런 거 한식을 세교할 때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약간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로컬 라이스 하느냐, 예, 아니면 원래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진품 그대로 가야 되느냐, 토론하는 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한테 뭐 미분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상상고니까 뭐 정석 뭐 수학이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이과 위주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문제 묻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고, 근데 완전히 또 그런 것뿐만은 아니고 아까 면접 자체가 이제 서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어떤 학생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네일아트 동아리. 예. 하니까 네일아트 동아리니까 뭐 이게 뭐 매니큐어 발라봤겠네. 예, 발라봤다. 예. 매니큐어 이거 지울 때 뭐 지우냐, 뭐 아세톤으로 지운다. 이게 과학적 원리가 뭐냐. 음흠.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지식을 묻는데 선행을 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부 있는 거 가지고 대답을 이제 잘했냐 못했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절대 선행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를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어기면 페널티가 일반고 되는 거예요. 이 특목자사고는 지정 취소돼서 일반고 가는 게 가장 큰 이제 벌이겠죠. 그렇죠. 타격이 제일 심한. 그러다 보니까 면접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묻는 문제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면접을 오랫동안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면접 학원에서 잠깐 한 1, 2회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생각을 해야 그렇죠? 답이 나올 수 있지. 평소 때 준비된 거. 그래서 예, 근데 일단은 정답은 없는 문제. 그렇죠. 참, 아세톤은 그 정답이 있는 문제인데. 뭐 과학적으로. 그치. 그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공통 문제가 있고 개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통 문제는 이제 외대북으로 치면 공통 문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국제계열 이렇게 뽑으니까 예. 인문계열은 같은 문제, 자연계열은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때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을 나타내는 네 글자로 말해봐라. 본인을. 사자성어도 되고 아니면도 되고. 어떤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은 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뭐 그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2는 과로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랑 그 다른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 옛날에 서울대 문제. 서울대 아니지. 그게 연대였었기라. 창이. 맞아. 그러니까 연대 창의제 전형 외계인 문제. 그런 것처럼 외대보고 작년 문제가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내가 과학자가 돼서 조선시대로 간다고 생각해서 조선시대 갔으면 내가 그 과학적 지식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런 거를 이제 해보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면접 문제들 재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틈틈이 이제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일 때, 이 추첨이 아닌 선발권이 있는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는 주요 과목은 A 정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다.
라고.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네네. 보니까 개괄적으로 너무 길어지는.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학교 하나씩 한다든지. 특징을 뭐 이런 식으로. 짚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네네네. 그래서 특목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들으시고 질문 같은 거 밴드에서 많이 올려주시면 내가 이제 참고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그러니까 만 명이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오프라인 같은 데서도 또 면접 특강도 해드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수시, 당면한 수시에서 이제 논술 관련해서 우리 정말 대단하고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쉽게 모실 수 없는 분. 정말, 과학논술의 대가는 이석이지만, 인문 논술의 정말 자타공인, 최고 전문. 최다수 강생, 뭐 이러면 되겠네. 최대수 강생,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건대세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시작이야, 이게? 네. 이상하잖아, 이거 보면은. 뭐가 이상하니까. 벌써 시작한겨? 네, 내가 녹음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언어논술 강의하고 있는 권대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지금, 논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걱정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존에 이제 논술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원서를 쓸 때부터 결정하게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은 논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그나마 미약하나마,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반기, 수능 끝나고 보는 것들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봐야 될 지금 학교가 연대, 동국대, 그 다음에 건대, 뭐 홍익대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립대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학교들의 특징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논술을, 방금 이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오고 있었으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면은 돼요. 하던 대로 계속 가면은 되는데, 수능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논술 준비 좀 소홀히 했을 텐데, 또 막상 수시 원서 넣으려면은, 논술밖에 넣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논술을 넣은 경우라면은, 사실, 지금 짧게 뭐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러면 거짓말이고요. 네. 사기죠, 사기. 물론 그런 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종종 있습니다, 종종. 네. 그거는 거짓말이고, 지금 최소한의 준비나마,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게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논술 문제에 대한 학교 해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친절해진 편이에요. 특히,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그게? 네. 예. 그것 때문에, 왜 논술 시험이든 면접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부터 올라왔죠.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논술 문제를 어떤 원칙 하에서 출제를 했고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한다 이런 게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자체가 좀 올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제 어느 정도는 유형이 좀 고정화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연대에서 보는 시험이 뭐 한양대에서 보는 시험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뭐 접근 방법이 다른 거는 아닌데 어차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유형이 상당히 좀 정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학교 해설을 참조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논술학원이 직접 다니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많이 좀 부담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편견인데 첨삭을 못하기 때문에 이 논술 공부를 내가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 마찬가지로 언어논술도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없으면 그 몇만 장 되는 원고, 그 답안지를 어떻게 채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 써주면 돼요. 물론 글을 많이 안 써본 친구들은 글 쓰는 것도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구할 수 있는 예시 답안 이런 것들을 시간을 좀 정해놓고 직접 많이 좀 비껴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를 하면은 그나마 좀 최소한의 대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첨삭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첨삭 없으면 논술 아예 준비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지금 과학논술 강사라서 아이들 좀 몇 명 봐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상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라. 두 번째는 답이 있다. 인문논술임에도 인문논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뭐 창의적으로 막 글을 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답이 있다. 그럼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답이 있고 그 해결 방안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첨삭 사실 이제 첨삭을 바라는 엄마들이 정말 어머님들 제가 생각할 때 좀 맞아요. 네, 오해가 오해. 많아요. 예. 사실 첨삭이 없어도 베껴쓰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당장에서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여유 있는 수시 2차 대학교들은 그래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할 거냐면 이제 1차가 끝나게 시기상으로 이제 수능 전이라고 하면 2차가 끝난 시기에 수능 공부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와중에 좀 틈틈이라도 논술을 조금씩 좀 해야 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 저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금 이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수능 이후에 그 논술 시험을 치르는 주요 대학들 보면은 뭐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 이후에.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뭐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그렇죠. 수능 보고 나면은 일단 집에 와서 답도 맞춰야 되고 좀 잠깐 울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서 바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사람이. 다음날 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봐야 되고 이 점수 맞으면 어디 갈 수 있느냐 뭐 이게 떠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수능 이후에 그 논술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문제예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 직전까지 과연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 뭐냐면 내가 진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수능으로 정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뭐 논술 버리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진짜로 논술을 수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 아예 시험 보러 안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능 공부를 하지만 이거 정시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고 또 내가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들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술 준비를 수능 공부한다고 완전히 버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예시 답안을 베껴 써본다든지 아니면 최근 몇 년치 문제를 가지고서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신이 어떻게든 내서 준비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시험이니까 공부를 그럼요. 해야죠. 예. 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벼락치기는 안 통한다. 사실은 이런 게 요즘 저도 학생들한테 인강 게시판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 지금부터라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단기간에 뭔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진작에 썼지 왜 지금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흔히 사실 저도 이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같이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좀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뭐 내 수업 한 달만 들으면은 뭐 연고대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학생들 귀가 솔깃해져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말기암인데,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은, 뭐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다면 그런 거를 노리는 좀, 정말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부터 탄탄히 해야 돼요. 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나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라.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을 도출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해라. 최소한 베껴쓰기라도 꾸준히 해서 그래서라도 글 자체에서라도 망가지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단기간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조차 안 하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 많다는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역시나 인문 논술 선생님이시라. 언변이. 아니, 심한 경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 시험 보러 갔다가 수리 논술 준비해서 갔는데, 과학 논술이 나왔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작년에 어떤 경우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과 논술 관련, 과학일. 근데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원서를 써놓고 받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했던 게 다른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걸 시험 보기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의 솔루션은 요강을 잘 열심히 보자. 요강을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 추가하면 정시대 상담하는 학생들 보면 수시대 뭐 이야기 하잖아요. 논술 6개 쓴 애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걔네들 특징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6군데 중에 5군데를 못 갔다. 한 군데는 최저 없는데.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이 100% 맞는데,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논술 공부하다 보면 수능이 불안해서 수능 공부할 때 되면 논술이 불안해서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몇 시간을 하든 딱 그 시간에는 그거 한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필사 뺏겨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진짜 제가 생각하는 논술 선생님들이 좋은 거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대학교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그 학생이 경기여고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자기 학교에서 선배가 온 거예요. 홍보로 오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이화여대에 갔는데 그 대치동에서도 논술을 굉장히 잘한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K 논술 전문 학원에서 매달 상 받았다는 거예요. 논술 매번 상. 그랬는데 상 받을 만큼 그 학원에서는 이제 홍보용으로 이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수시 여습은 없을 때 논술 쫙 다 썼는데, 내신이 좀 좋고 하니까 그냥 내신 전형도 쓴 거예요. 그게 붙고, 박사정거 전형이 붙고, 논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좀 유명한 학원인데, K모 학원, 거기서 인정받은 학생인데, 모르겠어요. 시험을 망쳤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잘못 쓴 답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거 참 장 선생님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거는 아까 이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준비를 하던 친구들은 계속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학원에 너무 의존하면은 사실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실제로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심한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연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소문난 학교인데, 학원 선생님들이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원에 의존해서 배우다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잘못된 걸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원만 그게 아니라 모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원에 지금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역시 학교에서 발표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실히 활용하고, 특히 요즘 이게 좀 유행같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합격자 답안을 복원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합격자 답안은 정답이 아니라 커트라인을 통과한 답안이거든요. 이 정도면 합격시켜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정원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30점이 나와도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라면은 이건 오답인데 제가 아는 뭐 어떤 언니, 오빠는 이렇게 써고 합격했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면 선생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써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학교 발표 자료를 일단 최대한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EBS에서 그때 그 논술 학교마다 나는 모비에스라 그러는데 자꾸 EBS. 아니 그 했는데 그 대학교 입학 그 관계자분이 나오셔갖고 말을 하는데 그 질문하신 분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이과에서 이과인데 75점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기본 점수가 60점이래요. 네. 그러니까 40점 중에서 15점짜리 답안이라는 거죠. 반도 안 됐는데도 합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못했으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그 답안을 보면 틀린 게 반 이상이죠. 그렇게 됐죠. 그래도 모범 답안, 합격 답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일전에 제가 밴드에도 한번 글을 올리긴 올렸었는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어떤 예시답안들이라는 게, 요새는 이제 많이 발표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자 답안. 근데 그게 뭐냐면, 개 중에 나은 답안이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처럼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연세나 서강대 이런 데 이제 어려우니까 합격 답안이라고 해봤자 정말 못 쓴 애들 중에서 그나마 찔끔 나은 답안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 답안은 합격적 우수 답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논리적인 접근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이상한 잘못된 거를 익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푸는 법을 배운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한 요즘 채점 기준 같은 것들도 발표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로 글씨만 썼어도 뭐 20점은 일단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기본 점수가 50점 정도는 정말 이상은 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논술 합격자들 평균 점수를 보면 뭐 80점이네, 90점이네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완벽하게 써야 합격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본 점수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합격 자기소개서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종합이다 보니까 자소서는 형편없는데 내신이 엄청 좋다든지 비교과가 엄청 좋다든지 겨우 통과됐는데 면접을 대박 났다든지 그래도 합격했잖아요. 자기소개서가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는 이 합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한 거는 강한 게 보완해준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자기소개서가 항상 잘 쓴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면접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그냥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죠? 근데 뭐든지 다 잘하면 서울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합격했어도 자기소개서는 정말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그럴 수 있고. 있겠죠. 논술은 마찬가지일 거라. 그래서 역시나 박 선생님 말씀이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과도 연대는 최고 난이도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형태나 특징들 이런 것들은 학교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 급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개괄적으로만 뭐 연대나 아니면 건국대 이 정도. 연대 같은 경우 문제가 몇 년 동안 사실 거의 좀 고정되다시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1번 문제 같은 거는 비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찾는 문제. 이게 물론 살짝 변형되면은 뭐 제시문들을 쭉 주고 야 이거를 뭐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강도 정도에 따라서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결국은 제시문 사이에 차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문제, 차이 찾는 문제가 제일 먼저 항상 1번 문제로 나오고 2번 문제는 또 거의 예외 없이 논증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평가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문제. 저는 이건 오늘
제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뭐 3단 논법 뭐 이런 거 설명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말을 안 꺼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3단 논법 문제예요. 사실은 대전제를 던져주고 그 대전제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제시문의 입장 이런 거 소전제를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 이게 딱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교, 그 다음에 논증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준비해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도 문제는 거의 이제는 고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간단한 비교와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어떤 자료 해석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또 비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 후 자신의 견해 쓰는 문제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한 3년치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자체가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네.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또 답안을 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럼. 네,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제 이 인문 논술에 대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막연한 건 뭐였냐면 이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거랑 과학, 자연계 논술이랑 좀 다르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로써 확실하게 좀 아시고 가는 거. 만약에 창의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가령 이런 거죠. 창의적이라는 얘기가 참 이게 학교에서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건 어떤 그 논증의 근거를 좀 제시문 바깥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도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 유형에 따라 바깥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갖고 와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좀 바깥에서 갖고 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요즘 최근 얘기하는 뭐 고려대 문제가 뭐 유형이 변했다 뭐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각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게 수학처럼 풀려요. 실제 2 더하기 3은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독창적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동정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나만의 생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수능이나 논술이나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말로 우수한 학생, 대학 수업을 잘 듣고 그래서 졸업해서 학교를 빛낼 학생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슨 그런 어떤 기발한 독창성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참 어려워요. 학부모님들한테 논술 문제 설명하기에 참 어려운 게 그나마 국영수 같은 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예전에 다 본인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논술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해보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은 논술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이 대학의 전형이 어렵지 않게 되기 위해서 간명한 채점이 가능한 문제를 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 출제자들이 문제 출제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인문논술에서는 채점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내야 된다. 왜 채점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답이 뚜렷해야 되고 이 문제 다 내고 그 다음에 전형 끝낸 다음에 선행학습, 영양평가서 하려면은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내서 이렇게 채점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어디에다 내놔도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게 뽑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 논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을 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설명할 때 논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때 논술과 입시 논술은 다르다. 입시 논술의 특징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채점을 강하게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채점해야 되니까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1부 때 그 말했잖아요. 그 상상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어떤 학생이 많이 붙냐? 특목고 애들이 많이 붙고 특목자소고 애들이 많이 붙어요. 그 이유가 걔네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 사고력, 아까 그 상상고 면접 보세요. 그것도 논리적 사고를 묻는 거잖아요. 뭐 배달랩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한 애들. 또 가서도 토론 수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화된 거죠. 근데 일반고 애들은 내신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신이 좋은 애들이 해도 버거울 텐데 내신이 없고 직업과도 없고 그러니까 논술밖에 없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붙는 애들이 급소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워낙 급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간은 좀 그 사기성이 농후한 학원들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애가 정말로 평소 쭉 준비해오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고액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첨삭 몇 번 받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나아질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학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글 자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첨삭을 몇 번, 시험 보기 전에 첨삭 몇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 글이 써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차라리 첨삭이 효과가 있다면은 아예 애시당초 한 1년 전쯤에 크 잡을 때나 정말 첨삭이 효과가 있으면 있지. 아니 시험 막판 앞두고서 얘 글 고쳐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15점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첨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하면 좋죠.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첨삭을 좀 받기 힘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첨삭, 그렇죠. 시간 재고 딱 문제 풀어야 되니까 풀고 났을 때는 이제 자기가 쓴 걸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냐, 주장과 근거가 어떠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 그다음에 상호 첨삭, 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바꿔서 해줘보기도 하고 학교에 계시는 뭐 국어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정도만 해도 뭐 고액 논술하고 비슷한 거죠. 효과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저학년 학부모들을 위해서, 논술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러면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알기는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십몇 년,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고하는 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배우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최상위권 대학을 원한다면은, 사실 이게 있어요. 논술 문제에서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가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해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꼭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스스로 의문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사고를 한다면은 이게 최상위권 대학에는 또 먹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논술 문제도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상위권 대학에서 나오는 논술 문제들은 뭐 요즘 유형이 변했다라고 하는 뭐 고려대라든지 아니면 가장 어렵다는 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그런 식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물론 사실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단지 그냥 학교에서 던져주는 질문에 따라서 제시문에서 답을 잘 찾아가지고 그냥 쓰기만 해도 합격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신이 만약에 최고 수준의 그런 문제를 풀고 진짜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그런 정도 생각, 왜 그런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고1, 고2 정도 됐다면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는 거? 독서는 정말 언제나 가장 좋은. 독서는 뭐든. 네, 그렇죠. 기본. 그렇죠. 애들 책 어지간히 안 읽는데. 네. 그러니까 어휘력도 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어휘력, 표현력. 제가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애들한테 시키는 게 예시 답안을 좀 암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장을 제대로 만들기를 힘들어하고 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거를 참 힘들어해요. 근데 왜냐면 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그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어떨 때는 보면 좀 과도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오히려 감점되는 애들도 있고 어떨 때 적절한 어휘 자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또 감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고3 초반에는 애들을 좀 암기를 많이 시켜요. 문장도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의 구성도 암기하게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몸의 틀을 좀 갖춰놔야 될 필요는 좀 있거든요. 그죠. 어휘를 좀 많이 익히려면. 최근에 한국일보 기사에 있었어요. 암기가 창의를 만든다가. 그래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찾아보려고 지금 읽은 게 있는데 그 김용규라는 철학자가 아. 기고하신 분, 그 문학 뭐더라? 그래요? 문학 카페로 뭐 아. 논술학인가 그런 책 쓰신 분.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분들이 다 이제 어디 암기를 많이 해서 암기가 체화되다 보면 이 장기적인 그렇죠. 생각까지 예, 나온다. 예.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일단 암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어 암기가 아니라 저기 문장 암기. 해야죠. 예. 문장암기 해야죠.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인문논술, 그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별건 아닌데, 네네. 나도 이 안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약간 수시 1차, 2차 그래 말했는데, 그게 공식적인 말이 아니고, 그게 없어졌죠? 원래는 이제 수능 전에 먼저 쓰면 1차, 수능 끝나고 먼저 쓰면 2차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을 수시 1차라고 편의상 말한 거지, 네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네. 뭐 저쪽, 뭐 거기서는 뭐 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또 할까봐. 예, 옛날에는 이제 수시 1학기가 있었죠. 네. 1학기 때 하던 적도 그쵸. 있었죠. 네, 정정해서 수능 전 논술을 보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인문논술. 우리 권대승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문논술 다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자연계 논술까지 다루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착한 입시 상담소 5회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